이제 전통 금융에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블락록이나 자산 운영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신용 등급의 그냥 탑의 탑이에요. 그 가면 갈수록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여러 가지 결제 쇼핑을 할 텐데 이게 뭐 100원 미만 단위로 여러 번 결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깔려 있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런 토큰으로 활용되는 이제 결제 시스템하고 AI하고는 잘 맞는다. 숨겨져 있는 비용들 7조에서 1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돈을 일단 보내면 수수료가 이제 많이 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좀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리포트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한국 신용평가 패트릭 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신용평가 지금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Crypto.com 코리아를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그 스탠더드 차터 연구은행인데 SC제일은행에서 리테일 총괄 부행장을 했었습니다. 와, 대표님 진짜 대단하신 게 전통 금융과 또 크립토닷컴도 계셨으니까 두 가지를 다 합해서 계시다가 신용평가까지 가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트랙 레코드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좀 특이하다라고 하면 은행도 경험하시고 페이먼트하고 지금 크립토 신용평가 회사 현재 지금 대표 맡고 계신 게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좀 전략하고 이제 M&A를 좀 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2013년도에 제일은행에 한 파업을 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테일 금융이 좀 상황이 좀 안 좋았던 상황에서 제가 이제 부행장으로 오면서 좀 한국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하면서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좀 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이제 리테일 금융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고. 이제 리테일 금융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페이먼트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당연히 페이먼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크립토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러한 디지털 자산으로 인해서 송금이나 페이먼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인프라가 좀 만들어질까? 특히 그렇다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것들을 좀 리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제 2021년도에 이제 크립토닷컴을 설립을 하면서 한 4년 반 동안 이제 다양한 크립토 시장에 관련돼서 좀 신경 많이 썼고요. 제가 이제 한신평에 온 이유는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제 디지털 자산을 봤었을 때는 좀 이러한 환경,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이런 이코시스템을 개척해 나가는데 좀 이런 좀 더 투명성, 신뢰성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한국을 좀 현재 상황을 보면 한 작년까지 좀 이렇게 그 5개 원화 거래소, 소매 이런 거래 이런 위주였다면 이제 좀 시점이 좀 바뀌는 시점인 것 같다는 게 좀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대주주들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 다양한 이제 증권사도 이러한 국내 거래소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넥스트 페이스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RW라고 하죠. Real World Assets을 좀 토큰화해서 이제 다양한 이런 투자 상품이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신평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좀 더 투명성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 인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이런 평가로 인해서 좀 더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표님이 처음에 크립토닷컴 계시다가 여기로 옮기신다고 했을 때 그 관련이 어떻게 된 걸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크립토닷컴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사실 한국의 크립토 신용카드를 처음 런칭시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정식적인 루트는 아니었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발행인데 한국 사용자들이 이제 알아서 신청해가지고 쓰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데이터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용과 사실 연관은 뭐 뗄 수 없을 정도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최근에는 특히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기도 하죠. 네, 저는 일단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국이라는 시장이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크립토나 또 자산 시장에서는 지금 AI 엄청 붐 일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시장이 되게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용이랑 페이먼트랑 뭐 디지털 자산이랑 이런 이제 이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표님 보시기에 한국 시장이 중요한 시장입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한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고요. 이게 금융이 됐건 페이먼트가 됐건 이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이제 지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지사장으로 이제 대부분 예전에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보냈던 이유는 한국 시장이 특히 이 소비자들의 이 취향이나 이 수준이 거의 세계 뭐 3위급 안에 들어가요. 상당히 한국 소비자들이 빠르고 좀 이런 취향도 거의 그냥 선도적으로 리딩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규제 또 뭐 미디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경영을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좀 되게 경쟁성이 높다. 여기서 좋은 트레이닝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금융하고 페이먼트를 보면 한국은 페이먼트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뭐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또 돈을 보내는 것, 또 이제 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거의 막 1, 2초 안에 되고 좀 인프라나 이런 시스템 차원에서 이렇게 페이먼트가 잘 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페이먼트가 많이 발달됐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미국 내에서 어떤 사람한테 돈을 보낼 때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같이 이렇게 뭐 맞아요. 카카오페이나 뭐 토스페이나 이런 식으로 막 빠르게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 봤었을 때도 좀 많이 그 중요성이 있고 특히 좀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이제 한국이 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다양한 이런 결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USD로 이렇게 좀 결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이 좀 생기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거래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도 이게 상장이 된다면 또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또 다양한 회사들이 그 기업마다 다 이 여러 가지의 그 트레저리 있지 않습니까? 네. 뭐 US 달러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옌이나 뭐 코리안 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리안 원 스테이블 코인을 트레저리 이제 담당을 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기업과 기업 간의 결제를 할 때 스테이블 코인 그게 이제 원화로 이제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속도뿐만 아니라 이런 그 비용 차원에서도 크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그 기업과 기업 간에 이제 송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화 스테이블을 할 수 있는 역할이 클 거라고 보고요. 결제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국내 결제 워낙 또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를 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어떠한 특별한 이런 서비스나 좋은 혜택을 줘야지 이 소비자가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까 이제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송금 차원에서는 이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송금 이제 서비스를 이제 보게 되면은 딱 두 가지로 결정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투명성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비용 차원에서 이렇게 좀 비교 분석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G20이라는 그 국가들 거기서 나오는 리포트로 인하면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준비성 그러니까 이제 접근성, 준비성, 투명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거의 1위급이에요.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높다.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hidden fees라고 하는데 숨겨져 있는 비용들. 근데 이런 숨겨져 있는 비용이 꼭 뭐 한국에 있는 은행이 뭐 숨겨져 있는 비용을 뭐 차지한다는 게 아니라 돈을 일단 보내면 미국에서 인터미디에 은행이 있고 또 미국의 다양한 은행들이 여러 가지 수수료 charge를 하면서 이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들도 이제 수수료가 이제 많이 이제 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국이 좀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리포트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거기에 보면은 1년에 이런 숨겨져 있는 비용이 한 7조에서 1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맞네요. 리테일에서 그렇죠.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한국은 확실히 미국이나 호주 뭐 이런 영국에 이제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이런 학비도 많이 보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이제 만들면 그러한 hidden fee 비용들이 우리 이런 그 경제에 다시 흘러가면서 새로운 이런 그 회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이제 어프를 하고 이런 거 할 때도 아마 은행하고도 같이 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새로운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말이 길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B2B 차원에서 결제 시스템, 송금 그리고 이제 리테일 차원에서는 해외 송금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그냥 문득 궁금해지는 게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거든요, 그동안.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으면은 한국
신용 평가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뭐 이런 기준으로 신뢰도를 좀 측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벌써부터 하고는 계신가요, 혹시? 네네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지금도 벌써 그 컨소르시엄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은행 위주로 되어 있는 컨소르시엄이 이제 몇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6년 전부터 은행에서 이제 준비를 해왔고 또 저도 이제 크립토닷컴 있으면서 디지털 자산 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융 쪽에 계신 분들 또는 이제 뭐 이런 그 규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해보면은 그분들의 이 지식이나 수준이 그 글로벌 어디서보다 더 높으세요. 그래서 이제 크립토닷컴에서도 해외에서 오신 뭐 사장 뭐 이런 정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들어 보면은 한국 같이 이렇게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많이 아는 이제 나라가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USDC 뭐 테더 아까 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행이 되면서 이제 발행이 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 어떤 신용 평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이제 USDC, 뭐 USDT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준비 예금이라 할까요? 이제 이런 준비 예금이 만들어지고 이 준비 예금의 이 래퍼 이런 걸로 인해서 토큰화 해가지고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이제 준비 예금에 관련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뿐이 아니라 이제 USDC나 USDT 같은 이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그러한 이제 이런 블록체인 체인뿐만 아니라 end-to-end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이 코인을 구매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용이 되고 이게 현금화되는 그 과정까지 다 보면서 그런 신용 평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S&P, Standard & Poor's하고 이제 무디스가 지금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론을 저희는 이제 디지털 자산 평가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가 뚜렷하게 한국 신용 평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 자체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뭘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도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만의 방법론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거를 만들려면 그래도 좀 사례들을 좀 받아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디스가 저의 100%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페런 컴퍼니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제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한국에 맞는 이런 방법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누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지까지를 열어놔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해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한시표에 꼭 이런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뭐 하겠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좀 업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본업 네. 들어가니까 약간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뭐냐면 최근에 주요한 키워드 역시 뭐 AI 뭐 LLM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침투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금융에서는 제일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역시 디지털 자산과 기존 금융이 지금 물맛댐이 시작이 돼서 어쨌든 이제 섞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용이라는 부분이 사실 과거에는 개인한테 어느 정도 많이 귀속이 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AI라고 하는 이 변화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단순히 신용이라고 하면 개인의 신용이 뭐 어땠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어떻게 쓰고 뭐 이 정도의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 정도 그쵸. 이해에서 멈추고 있는데 앞으로 신용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고 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만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하고 애널리티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스트리트를 좀 보면 이제 사스라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하고 애널리티를 하는 그런 기업들의 최근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거는 이런 AI 시대에서 이제 AI 기반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좀 이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좀 이런 그 트렌드가 확실히 있긴 있죠. 그래서 이제 평가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나 다른 평가사들이 보는 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는 proprietary data라고 해서 저희가 우리 회사에 있는 그 애널리스트만 접근하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데 있어서는 저희는 당연히 AI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리서치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리서치를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좀 더 리서치를 포괄적으로 좀 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는 분명하지만 평가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데이터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고객사나 이런 어떤 산업에 관련된 그런 그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많이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평가는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근데 좀 더 보면 이제 개인적 평가 쪽으로 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최근에 신문에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평가 시스템 자체가 현재 또 과거 기준으로 많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돈을 빌리는 어떤 사람이 미래에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behavioral prediction 모델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AI 기반 플러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평가를 하시는 이제 그 회사의 노하우를 엎쳐가지고 좀 더 평가 시스템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자영업자들 이제 이런 부분들한테는 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정리해 보면 일단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결제라든지 송금이라든지 특히 이 분야에서 좀 많이 사용될 도구에 가깝고 그래서 이것들도 장기적으로는 신용평가사에서 이제 보는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될 것 같다. 이 정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네, 맞아요. 디지털 자산하고 AI는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면 갈수록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여러 가지 결제 쇼핑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결제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100원 단위, 뭐 100원, 1000원 이상 단위가 아니라 이게 뭐 100원 미만 단위로 여러 번 결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깔려 있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런 토큰으로 활용되는 이제 결제 시스템하고 AI하고는 잘 맞는다.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인프라는 새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맞추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대표님이 사실 좀 전에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과거에 이제 크립토 생태계를 직접 이끄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은데 최근에 그 한국신용평가의 모 회사인 무디스가 그 블랙록이랑 피델리티의 토크나 MMF에 굉장히 좋은 이제 신용평가를 줬잖아요. 그래서 업계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 대표님은 이 흐름, 뭐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일 큰 계기는 이제 트럼프 그 애미니스트레이션 들어오면서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패스 통과가 되고 또 클레어리 액트도 이제 거의 통과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전통 금융의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이제 전통 금융 회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 있어서 특히 이런 뭐 블랙락이나 또 이런 그 큰 자산 운영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신용 등급의 그냥 탑의 탑이에요. 그런 운영사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underlying 그 자산은 그냥 그대로 있는 부분이고 또 그거를 인해서 어떠한 블록체인을 가지고 이런 랩을 하면서 이런 토큰 하나를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블랙락에 관련된 거기에 이제 신용 평가가 최우선이고 거기에서 하나의 레이어를 더 더한다면은 거기서 활용되는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이런 토큰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발행이 되고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에 갈 텐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 블록체인이 뭐 갇힐까봐 시간에 멈출까봐 돈을 빨리 빼야 될 경우에는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금방 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할 때는 이제 블록락에 관련된 평가뿐만 아니라 블록락을 가지고 있는 그 언더라인 자산을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이 토큰화되어 있는 블록체인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평가가 이제 하나로 녹여져 가지고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는 부분이죠. 이제 블랙록이라고 하는 회사의 신인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이 형태 자체가 디지털 자산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모양이군요. 뭐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보다 일단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발행하는 기업에 관련된 신용하고 어떤 자산을 이거를 토큰화 하는 거냐, 그게 안전한 자산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질문 드려보면 어쨌든 지금 전통금융 중에서 국채 기반의 RW 상품을 만드는 곳이 그러니까 블랙락이랑 한두 곳 정도거든요. 아직까지는.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흐름이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예를 든 그 두 회사뿐만 아니라 더 이거를 발행하는 회사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베스트먼트 토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수신 자체도 토큰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은 그대로 있긴 있지만 네. 돈을 주고 보내고 그런 가반에 했을 때는 그 수신을 토큰화 해가지고 블록체인에 올려서 24시간 7일 동안 빠른 속도로 더 좋은 가격에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이제 이러한 그 증권사들이 이제 거래소들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서도 이런 것들을 확실히 고민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약간 네. 제가 돌발 질문인데 사실 디지털 자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업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쓰느냐 아니면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JPM 코인 뭐 이런 이제 예금 토큰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어떤 수신을 바로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7일 동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컨셉 중에 그게 스테이블 코인도 가능하지만 사실 예금 토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릴 거냐, 요게 이제 사실 최근에 약간 트렌디한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결정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이런 유스 케이스가 나와야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그 경험이 생기고 또 사용자들 입장에서 제일 편리하고 좋은 쪽을 선택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런 JP 모건 이런 큰 회사들은 당연히 수신을 토큰화해서 그 은행 그 인프라 안에서 돈을 주고 발행하게 되면 더 좋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네.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interoperability라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이코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이코시스템에서 이게 결제가 되고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사용처가 다양한 쪽에서 다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영이 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훨씬 더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대답을 해주셨네요.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더 효율적. 아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뚜렷한 이런 네. 베네핏이 있고 혜택이 있다고 하고 또 이게 사용처가 이제 여러 군데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interoperability.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곳에서 다 쓸 수 있도록 내가 한정된 곳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신용을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저희 쪽에 이제 나오는 우려 중에 뭐가 있냐면 토크나이즈드 된 어떤 돈이 돌아다니게 될 경우에 과거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뭘 거냐. 그러니까 금융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여파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자산 기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금융에 도입이 됐을 때 이 신용 평가 측면에서 금융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판단도 조금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런 방법론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게 좀 시작 단계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를 하면서 이제 많이 배우고는 있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어떤 회사가 발행을 하고 발행이 기반으로 어떤 자산들이 있고 또 이런 이코시스템 자체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신용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크게 그거는 이제 신용 평가인 거고 어떠한 금융 그 시스템에 어떤 리스크를 갖고 올 거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다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들도 그 룰 안에서 이게 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는 다행히 아주 뚜렷하게 투명하게 보고가 되고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기반에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뭐 큰 그 파이낸셜 리스크 이슈가 있을까 없냐 이거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 관리하면서 일단 해봐야지 아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부분도 이제 이런 업계나 이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제일 큰 걱정이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도 글로벌 시장이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라도 조금만 잘못되더라도 어느 정도 큰 금융 리스크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좀 낮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오히려 뭐가 하나 잘못되면 크게 이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고 좀 많이 이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법이 좀 만들어진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께서는 이제 두세 개를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 시점에 국내의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파이낸스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제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네네. 뭐 그건 아마 그분들이 더 잘 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네.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규제가 나온다고 하면 진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를 국내에서는 어떠한 금융 그 위기가 없었어요. IMF 시대에 지나고 나서는 좀 보면 금융에 한 10년에서 12년에 한 번씩은 어떠한 금융 리스크가 오는데 한국은 없었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되게 안전한 부분이 있지만 또 반면에 보면은 그만큼 이노베이션이 없었던 부분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디지털 자산으로 이런 금융사나 또 증권사나 은행들이 새로운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또 이런 서비스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들, 사용자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금융사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좀 이런 디지털 자산을 내가 어느 부분에 내가 선택해서 참여할 거는 좀 알아야 되긴 하지만 이제 밸류체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밸류체인 안에서 내가 뚜렷하게 어떤 거를 좀 내가 담당할 것인지 그걸 좀 뚜렷하게 파악을 하면서 그 밸류체인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스템, 제일 중요한 건 전략하고 거버넌스인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위험성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이 밸류체인에서 내가 선택한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인력들을 고용을 하면서 좀 리딩해 나가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버넌스하고 거기에 맞는 그 인프라하고 이제 탤런트, 인재 이게 아닐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를 하면은 다 발행사 이런 위주로 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유통입니다. 이걸 어떻게 유통시킬 거냐. 그래서 다행히 아마도 발행사도 유통을 좀 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결합해서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컨소시엄 자체가. 컨소시엄 자체인데 유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사용자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되고 어떠한 이유로 이게 쓰여야 되고 내가 어떤 페인 포인트를 내가 이거를 해소를 해주는지 이런 거를 좀 뚜렷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되고 네. 아마 오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 패트릭 윤 대표님 모시면서 사실 제작진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주제를 뭘로 할까 키워드를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말씀해 주셨던 거는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이 융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용평가 생태 구축으로 보는 디지털 금융의 미래가 뭔지 오늘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런 취지에서 일반 투자자 방금 질문 드렸던 거는 이제 한국 업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고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투자를 디지털 자산이나 아니면 금융사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정말 사용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하여간 뭐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여를 하는 그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그 레퓨테이션의 준비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때 다양한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은행이 해야 되냐, 핀테크가 해야 되냐 등등. 이제 언젠가 이게 좀 풀리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첫 시작할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레퓨테이션이 있고 자본이 많고 좀 이런 위험 리스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참가자들이 좀 많이 와서 어느 정도 좀 이 시장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그 소비자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다양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자산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이 투자를 할 때도 뚜렷하게 이 정보들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부분에 좋고 어떤 투자성으로 이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저희 거기에 관련된 리서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이런 증권사나 은행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당연히 나올 때도 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다양한 이제 리서치가 나와서 소비자의 이제 지식이나 인지도를 좀 높여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업계 자체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뭐 네. 저는 좀 오늘 좋았던 얘기는 뭐였냐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블랙록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발행을 누가 하느냐, 얼마나 신뢰받는 애가 발행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아직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유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금융이랑 어떻게 이렇게 붙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제 사실 군소 스타트업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금융의 본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좀 리서치를 많이 참고하셔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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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사실 그냥 갑자기 마지막 질문 이미 하셨지만은 네네. 그냥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냥 이게 약간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뭐 신용평가라는 거는 이제 어떤 기업이 이제 믿을만한 기업인가를 평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trustworthy한지를. 근데 또 블록체인은 사실은 이제 신뢰 없는 신뢰를 굉장히 바라는 그런 방향성이 약간 다른 곳이기도 한데, 이제 이런 뭐 한국 신용평가의 이런 기준이 이 블록체인 기업들, 뭐 이런 디지털 자산 기업들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게 잘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터널리 이렇게 논의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럼요. 그래서 예. 저희도 저희 이제 그 평가하시는 그 팀의 디지털 자산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그 트레이닝을 이제 무디스에서 이제 받았고요. 그 뜻은 이제 우리가 뭐 무디스 하던 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론을 일단 우리가 터득을 하고 또 이제 이거를 이제 현지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팀이 좀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블록체인이 저희 그 무디스의 블록체인 스페셜리스트 팀이 있습니다. 네. 따로 이렇게 돼 따로 있군요.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은 이제 그때 어떠한 의뢰가 있을 때 가서 평가를 해주고 이제 그런 팀인데, 그런 팀에서도 이제 한국 담당하는 이제 사람들도 확실히 있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시기에 딱 맞게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은 그때 저희도 필요하면은 이제 만들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은 엔투엔드로 이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의 여러 그 관련된 위험을, 포텐셜 위험, 신형 위험들을 다 발견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평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다양한 이런 발행하는 회사들하고 벌써 대화를 나누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면서 좀 이렇게 좀 토론을 하고 이제 저희의 그 인풋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걱정할 것이 아니었군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오늘 패트릭 윤 대표님 모시고 굉장히 사실 듣기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쵸. 네, 사실 이제 저희 크립토 플러스 시작한 지 3월 초에 시작했거든요. 맞죠. 몇 달입니까? 3달 지났는데 사실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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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